취업 필수 반도체 패키지 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2의 1번 파트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도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학습 내용은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전반부 공정인 프론트엔드 공정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백랩 소잉 공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다이 어태치 와이어 본딩 공정에 대해 학습을 진행을 하고 플립칩 마운트 리플로우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강의 도입과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강의 질문입니다. 2020년도 기준의 반도체 패키징 시장을 살펴보게 될 경우 약 56%가 컨벤셔널 패키지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살펴보신다면 56%가 컨벤셔널 패키징이고요. 또한 아더스, FO 플러스 3D POP, SIP라고 적혀있는 요 20%, 5%, 19%도 사실 살펴본다면 여기 3D POP라든지 혹은 시스템인 패키지라든지 팬아웃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컨벤셔널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점유율은 약 80% 이상일 것으로 컨벤셔널 패키지의 점유율이 80%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벤셔널 패키지는 WLP, PLP, 이제 HBM, TSV 기술을 제외를 한 제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강의 도입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컨벤셔널 패키지 중에서도 와이어 본딩 타입의 반도체 패키징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파트 1번을 학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고 살펴봐야 될 텐데요.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은 우리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이제 테스트 공정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그냥 구분을 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론트엔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백랩, 소잉,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 공정까지를 우리가 프론트엔드 로 부르게 되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몰딩, 마킹, 숄더볼, 어태치, 패키지 소팅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테스트 공정은 제조 완료된 패키지의 품질을 검증하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2의 파트 1에서는 우리가 프론트엔드 공정에 주목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론트엔드 공정의 첫 번째로 백랩 공정을 살펴볼 텐데요. 백랩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패키징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정을 우리가 백랩 공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백랩 공정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팹에서 제조가 완료된 웨이퍼가 패키징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퍼를 우리가 팹아웃 웨이퍼라고 부르고요. 팹아웃 웨이퍼에 우리가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부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인딩 휠을 활용을 해서 백랩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백랩을 진행하게 되면은 패키징에서 우리에게 처음 보내준 웨이퍼보다 훨씬 더 얇은 두께의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얇아진 웨이퍼를 그 다음 공정에 넘기기 위해서 웨이퍼를 어떠한 링에 고정시켜주는 것까지를 우리가 백랩 공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퍼 입과 이제 라미네이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실리콘 웨이퍼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구현이 되어 있는 패턴면 그리고 반도체 소자가 구현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실리콘만으로 이루어진 실리콘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패턴면과 실리콘면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반도체 소자가 구현이 되어 있는 패턴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패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랩 진행 전에 전자회로가 존재하는 패턴면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테이프를 부착을 해주는데 이 테이프를 라미네이션 테이프라고 부르거나 혹은 보호 테이프 혹은 백그라인딩 테이프라고 부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패턴면에 이 테이프를 부착을 해주고요. 부착을 하게 되고 나면 당연히 라미네이션 테이프의 패턴면을 보호하고 있고 전체적인 색상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라미네이션
라미네이션 테이프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뭐 하얀색도 존재하고 파란색도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파란색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라미네이션 테이프이 웨이퍼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안 부착이 되어 있는지 뭐 이제 구분을 하기에 좀 편한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라미네이션의 이제 목적과 소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라미네이션 테이프는 라미네이션을 통해서 백랩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리콘 분진과 그리고 물리적 충격에 의해 패턴면에 데미지가 가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라미네이션 테이프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미네이션 테이프는 광경화성 소재입니다. 광경화성 소재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라미네이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떠한 접착력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접착력이 존재하지 않다가 어떠한 UV를 쬐주게 되면 자외선을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라미네이션 테이프가 이제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접착력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경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경화가 되면 테이프가 당연히 조금 더 딱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이제 부착을 해준 다음에 UV를 조사해 줌으로써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경화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패턴면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미네이션 테이프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백랩 공정을 통해서 그라인딩 휠을 활용을 해서 웨이퍼를 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백랩 공정에서는 그라인딩 휠을 사용하여 웨이퍼를 목표 두께까지 연삭하고, 그리고 이제 표면의 거칠기를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그라인딩 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그라인딩 휠 같은 경우에는 맷돌과 유사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라인딩 휠이 존재하고 아래쪽에 웨이퍼를 놓고, 그리고 이 웨이퍼는 척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위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라인딩 휠을 활용을 해줌으로써 이제 웨이퍼를 균일하게 연마를 해주거나 연삭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어떠한 원심력 혹은 회전력의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맷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맷돌 안에 이제 곡물을 집어넣고 우리가 갈아주게 되면 굉장히 고르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라인딩 휠의 작동 원리는 이제 맷돌과 동일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라인딩 휠을 활용한 백랩 공정에는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계도 G1, G2, G3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G1 같은 경우에는 거친 연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휠을 활용하여서 목표 두께 근처까지 빠르게 연삭하는 것을 우리가 거친 연삭, G1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인 미세 연마, 를 우리가 G2 단계라고 부르는데, 그라인딩 휠을 활용하여 목표 두께까지 이제 연마를 합니다. 연삭 같은 경우에는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연마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다듬는, 표면에 미세하게 다듬는 것을 우리가 연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G3 단계에서는 초미세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패드 혹은 이제 CMP,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 이라고 부르는 물리적 화학적 연마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CMP 슬러리를 활용하여 표면의 거칠기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연마와 연삭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라인딩 휠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라인딩 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G1을 할 때 어떠한 휠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G2를 할 때 어떠한 휠을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라인딩 휠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휠과 그리고 사포 종이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라인딩 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연삭의 목표 두께 및 제품의 종류 등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거칠기를 가지고 있는 휠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휠의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사포 종이의 거칠기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그라인딩 휠 혹은 이제 사포 종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칠기가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경우와 이제 굉장히 이제 미세한 경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거칠기가 많이 존재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백랩 공정을 진행을 했을 때 그라인딩 휠이 굉장히 거칠다면 굉장히 빠르게 실리콘을 우리가 연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두께까지 빠르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거칠기가 굉장히 거친 그라인딩 휠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G2에서 우리가 미세 연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칠기가 덜한 그라인딩 휠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럼 얼마만큼의 표면 차이가 발생하는가라고 한다면, 옆에 이제 그림을 살펴보신다면 거친 상태로 우리가 연삭을 했을 때 실리콘의 표면과, 그리고 이제 미세 연마를 진행을 했을 때 실리콘의 표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리콘의 표면에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데미지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라인딩 휠을, 거칠기를 없는 그라인딩 휠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공정에 적용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랩 공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본다면 타겟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별로 적합한 어떠한 실리콘 칩의 타겟 두께가 존재합니다. 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단적층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연삭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40마이크로, 50마이크로까지도 연삭을 진행을 하게 되고, 비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제품 대비 단층으로 구현이 되거나 패키지 온 패키지로 구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께를 두껍게 연삭을 합니다. 두껍게 연삭을 함으로써 칩의 깨짐을 이제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50마이크로 두꺼울 경우는, 그리고 뭐 100에서 한 120마이크로 사이로 이제 연삭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이냐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이느냐, 이러한 패키지의 종류에 따라서 제품별로 적합한 타겟 두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랩 공정을 통해서 그러한 적합한 두께를 맞춰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백랩 공정의 이제 목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함을 제거하는 것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단결정성을 가진 물질은 구조적으로 다결정성 혹은 비정질 대비 쉽게 파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흠집으로 인해 깨짐이 쭉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랩을 통해 웨이퍼의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제거하여 반도체 칩의 강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단결정과 그리고 다결정, 비정질이 존재하는데,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들이 어떠한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데미지가 쭉 전달이 되면서 실리콘 웨이퍼가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떠한 결함 혹은 흠이 존재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것이 백랩 공정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잉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잉 공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이드 소잉입니다. 블레이드 소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정말로 진짜 톱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블레이드를 활용한 소잉 공정은 백랩 공정 이후에 연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소잉의 공정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처음에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고 라미네이션을 진행을 하고 백랩을 진행을 한 다음에 블레이드 소잉을 어떠한 물리적인 톱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소잉이 끝나고 나면은 웨이퍼에 존재하는 반도체 칩들이 하나하나 개별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잉 공정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잉 공정의 목적은 웨이퍼에 존재하는 반도체 칩들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개별화를 우리가 싱귤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별화를 한 다음에 기판에 연결하고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당연히 목적이겠죠. 소잉 같은 경우에는 팹에서, 즉 전공정에서 표기된 절치선인 스크라이브 라인이라는 것이 반도체 웨이퍼에 존재하는데요. 이 반도체 웨이퍼에 존재하는 스크라이브 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소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웨이퍼를 살펴보면은 요 칩의 사이사이에 사실 절치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절치선에 맞춰서 우리가 소잉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소잉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반도체 웨이퍼에 존재하는 칩들이 하나하나 이제 개별화가 되었고, 개별화가 되었다는 것은 반도체 패키징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부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잉 공정의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블레이드 소잉과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의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블레이드 스윙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블레이드 스윙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톱날을 사용하는 물리적 블레이드 스윙과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한 스텔스 다이싱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잉 같은 경우에는 다이싱과 이제 동의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이싱은 하나하나 개별화 시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블레이드 스윙은 물리적 톱날,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은 레이저를 사용하여서 안쪽에 데미지를 준 다음에 웨이퍼를 한 번에 쫙 잡아당겨서 칩들의 개별화를 진행하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블레이드 소잉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스텔스 다이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스텔스 다이싱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소잉과는 다르게 스텔스 다이싱은 레이저를 활용을 한다. 그렇다면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칩을 쪼개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레이저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조사하여서 칩의 내부에 데미지를 준 다음에 데미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절단한 부분에 데미지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연삭하고 칠 익스팬드 방법을 통해서 칩들을 개별화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소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블레이드 소잉 같은 경우에는 백랩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 다이싱 같은 경우에는 팹아웃 웨이퍼에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통해서 절치를 해야 될 부분에다가 데미지를 줘놓고 그 다음에 백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쫙 잡아 당겨주면서 어떠한 외력을 넣게 되면은 칩들이 개별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달고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의 개별화 원리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쪼개야 될 부분에 굉장히 정밀하게 조금씩 위치를 띄어가면서 우리가 데미지를 넣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저 우산 모양의 어떤 달고나 모양을 우리가 떼어내기 위해서 핀을 활용을 한 다음에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데미지를 넣고 거기에 힘을 주게 되면은 데미지를 받은 핀포인트 위치들이 연결이 되면서 쪼개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스텔스 다이싱도 레이저를 통해서 핀포인트로 데미지를 각각 절치해야 될 위치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밖으로 잡아 당겨주게 되면은, 그리고 사방에서 당겨주면서 가운데 쪽에도 힘을, 외력을 넣어주게 된다면 칩들이 다 낱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을 통해서도 이렇게 개별화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스텔스 다이싱이든 블레이드 소잉이든 어찌됐든 제품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공정이 불량률을 더 낮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공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마운트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론트엔드 공정을 살펴본다면 요 웨이퍼 있고 백랩 그리고 소잉까지는 사실 거의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프론트엔드에서 소잉 이후에는 와이어 본딩이냐 플립칩이냐 두 개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제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 엔드에서 마지막 공정은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마운트 공정입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와이어 본딩 패키지 혹은 플립칩 패키지로 제조가 되고요.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 공정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웨이퍼 단위 혹은 칩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PCB 단위로 공정이 백엔드에서는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어 본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방식이죠. 와이어 본딩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주로 99.99% 순도의 포앤 골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칩과 이제 PCB를 연결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금은 비쌀 텐데 왜 꼭 금만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리와 은을 와이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리와 은 같은 경우에는 낮은 내산성 그리고 내식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원짜리 동전을 생각을 해본다면 외부에 오래 방치하게 되면 표면이 산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산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전기 전도성이 반도체에서 금선에서 떨어지게 돼버린다면, 선에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전기를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떠한 전자 제품들이 반도체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높은 금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이어 본딩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랩 공정에서는 우리가 라미네이션 테이프 부착이라는 부가 공정이 존재했었어요. 와이어 본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 어태치라는 부가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이 어태치를 통해 개별화된 반도체 칩을 우리가 PCB 기판에 부착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다이 어태치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개별화된 반도체 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PCB에다가 이런 칩들을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칩들을 이렇게 부착을 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칩의 아래쪽에는 우리가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이 어태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다이 어태치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접착력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반도체 칩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PCB 기판에 고정을 먼저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PCB 기판에 이제 고정이 된 반도체 칩과 PCB의 형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 어태치와 이제 소잉 공정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이 어태치 필름, 다이 어태치 공정을 위한 이제 다이 어태치 필름인데, 다이 어태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4종류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릴리스 필름과 베이스 필름은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이 어태치 필름과 이제 어데이시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에폭시 고분자와 이제 아크릴 고분자의 두 종류의 이제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라미네이션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웨이퍼의 아래쪽에 이 다이 어태치 필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잉을 진행을 해서 다이 어태치 필름까지 우리가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크릴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UV를 조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아크릴 레이어는 딱딱해지면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에폭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UV를 맞는다고 해서 어떤 접착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없애준 다음에 우리가 다이 픽업, 즉 이 다이 어태치 필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칩을 우리가 픽업을 한 다음에 PCB에다가 부착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에 이러한 칩들이 하나하나 다이 어태치 필름과 함께 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이어 본딩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와이어 본딩 공정 같은 경우에는 다이 어태치 이후에 금선, A 와이어를 사용을 하여서 반도체 칩의 패드와 그리고 PCB의 리드를 연결해주는 공정이고요. 캐필러리에서 토출된 금선에 어떠한 에너지, 초음파 스파크를 가하게 되면 프리 에어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리 에어볼을 우리가 다이의 패드 쪽에 처음 접합을 시키고 PCB의 리드 쪽으로 이렇게 접합을 시켜주는 공정이 와이어 본딩 공정이고요. 반도체 칩과 PCB 사이에 이제 연결을 진행을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진행을 해주고 나면은 PCB의 와이어 본딩이 완성이 된 반도체 칩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 본딩 공정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사항을 살펴본다면 이 프리 에어볼이라고 하는 금선이 어떠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공중에 동그랗게 이제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칩 쪽에 우리가 패드에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조금 찌그러진 형태의 이제 볼렉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CB 쪽에 이제 리드로 빼주게 된 다음에는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래서 골드 와이어가 PCB 쪽에 살펴보았을 때는 금선이 잘려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금선의 토출 그리고 에너지를 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칩과 PCB 쪽에 이제 연결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공정을 와이어 본딩 공정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플립칩 패키지의 이제 연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플립칩 패키지는 와이어 본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금선을 이용을 해서 PCB에 반도체 칩을 연결하였습니다. 플립칩 패키지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솔더 범프를 활용해서 PCB에 반도체 칩을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플립칩의 제조 공정을 우리가 플립칩 마운트 혹은 줄여서 FC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마운트는 완전히 다른 공정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칩 마운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럭스 디핑이라는 것을 처음에 부가적으로 시작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플럭스 디핑은 플립칩 마운트의 첫 작업이며 숄더 범프에 플럭스를 도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플립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숄더 범프가 애초에 제작이 된 상태에서 패키징 공정으로 컨벤셔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숄더 범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플립칩 패키지를 진행하기 위한 웨이퍼는 애초에 숄더 범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숄더 범프에 우리가 플럭스라고 부르는 화학 소재를 도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는 반도체 칩 하단의 숄더 범프와 PCB 기판의 패드 부위에 금속 결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송진과 같은 화학 물질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플럭스의 조성은 유기산, 활성화제, 그리고 용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숄더 범프를 플럭스에 우리가 디핑, 찍어줌으로써 숄더 범프 쪽에 플럭스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상태로 PCB 위에 안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플립칩을 아까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숄더 범프 쪽에 플럭스 디핑을 해주고 난 다음에 PCB에 안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플로우라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플로우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열 오븐에 집어넣고 우리가 열을 가해주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리플로우 공정 중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숄더 범프와 이제 PCB 패드가 이제 결합이 되고요. 결합이 되고 나면은 앞서서는 안착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금속 간의 결합이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리플로우 온도 및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지만 약 200도에서 260도씨 내외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로우도 이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로 다른 두께 및 숄더 범프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적합한 리플로우 온도로 이제 공정을 진행해야만 그러한 제품의 불량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도까지는 몇 초에 올려주고 최고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몇 도까지 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리플로우 공정에서 제품마다 각각 적합한 온도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템퍼처 프로파일을 짜가지고 우리가 리플로우 공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로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숄더 범프와 이제 PCB의 패드 사이에 금속 간 결합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금속 간 결합의 특징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가 완료된 플립칩 패키지의 숄더 범프와 PCB 패드 사이에는 금속 간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금속 간 결합을 우리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혹은 IMC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IMC는 합금의 방식이며,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게 될 경우 숄더 범프 쪽에 존재하는 뭐 CU 그리고 SN, AG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PCB 쪽에도 어떤 뭐 CU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AU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 리플로우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금속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이 섞여 있는 형태로 CU3SN 혹은 CU6SN5와 같은 이러한 합금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합금을 우리가 IMC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IM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속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리플로우 온도, 시간 및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IMC가 깨지게 되거나 혹은 IMC가 형성이 되면서 잘 붙지 않거나 공극이 형성되는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 가운데가 IMC층인데 IMC층의 깨짐 현상 혹은 중간에 들뜸 현상, 미접합 혹은 중간중간이 비어있는 공극 현상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당연히 저렇게 깨져버린다면 정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량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강의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프론트 엔드 공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는데요. 프론트 엔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백랩, 소잉, 그리고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백랩과 소잉을 통해 반도체 칩을 목적에 맞는 두께로 만들고 이제 개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본딩 및 플립칩 마운트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칩이 PCB에 어떠한 금속 간 결합을 통하거나 아니면 와이어를 부착을 해줌으로써 정기적으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도입 질문에서 왜 와이어 본딩 패키지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와이어 본딩 패키지는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이고,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은 어드밴스 패키지 공정 대비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이제 수율이 높아서 당연히 와이어 본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플립칩 대비해서 와이어 본딩이 더 많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메일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패키지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 패키지의 수요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